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과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가을 달빛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밤이란 뜻이죠. 추석. 추석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추석 당일은 비가 내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름달 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환한 달빛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모나지 않고 은은한 달빛이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분도 위로를 받으셨을 겁니다. 특별 대담 오늘 모신 분은 김부겸 국무총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추석에 보름달도 보고 송편도 먹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셨겠죠. 총리님은 어떤 추석을 보내셨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예, 올해는 마침 대통령님께서 그 유엔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혹시 만약을 사태를 대비해서 서울을 떠날 수가 없어서 예. 서울에서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예전에 이제 이 코로나 역병 이게 만만치 않아서 계속 긴장을 하면서 혹시라도 어디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에는 음주로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는 아주 이례적인 연휴였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근무하셨군요. 뭐 예, 어차피 봉급이 나오니까요. 예. 그래도 송편은 드셨죠? 예, 저희들 뭐 저 같이 저희 공관에 있는 식구들하고 네. 같이 예, 먹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취임을 하셨고요. 이제 취임 5달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글쎄요.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어떠셨어요? 예, 뭐 참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 거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국민들이 지쳐 있는 상태고 이래서 또 그리고 이제 정권이라는 게 5년 차 들어가면 모두 다 힘들 거다라고 그래 말하자면 걱정을 해주셔서 네. 긴장을 하고 왔는데 역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진짜 헌신적인 협조가 있고요. 또 많은 공직자들이 여전히 뭐 가끔씩 뭐 사고 치는 분이 한둘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정말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자기 책임을 맡아주고 있으니까 그 국민이 협조하고 또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니까 저만 사고만 안 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총리님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여러 네. 인터뷰에서도 밝히셨지만 스스로를 뚝배기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뚝배기로 한 거는 지난 대선 때인가 아마 뭐 제가 출마를 했을 때 뭐 고구마 사이다가 나오니까 나는 뚝배기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제 어떤 색깔이나 혹은 어떤 진영 이런 데 너무 지우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또 정책에 또 그런 아이디어들을 섞어서 칼을 내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제 뚝배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요즘 이제 뚝배기라는 게 저거 생각보다도 물건이 괜찮다 뭐 이런 소문이 나서 네. 그 뚝배기로 부른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예. 이건 너무 제가 너무 이게 뭐 자뻑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아닙니다. 기분 좋은 별명이네요. 그러니까 예, 뚝배기라는 예. 건. 나쁘진 예.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4개월 뭐 코로나로 대변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도 많고 또 나들이 다녀오는 분들도 많아서 확산세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들 했죠. 근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를 많이 걱정했는데 이 부분 오늘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역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이 부분은 완전히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네. 그분들이 결국은 이동량이 많으면 이 바이러스라는 게 그만큼 전파가 쉽고 또 그렇게 확진되는 국민들이 많을 거다라는 늘 경고를 해왔는데 예. 작년 추석, 금년 설에 고향을 못 가시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럴 수 없다 해서 조금 이제
고향 방문도 일정 부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했는데 역시 거기에 따른 좀 후가라 할까요? 그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만 네. 국민들께서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게 한쪽에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이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에서 그만한 이제 준비를 갖추시고 네. 그다음에 이 확진 숫자를 어느 정도 막아야만 또 각종 의료 체계들이 각 한꺼번에 이렇게 확진자가 몰리고 또 중증 환자가 생기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하면 네.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일상으로 가려면 이 정도 선에서 막아내야 한다. 네. 그런 호소를 드렸더니 그래도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눈물 위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 절규가 뭐 계속 들려오니까 정부 당국자들도 그게 참 힘듭니다. 네. 아까 이제 의료 체계 갑자기 붐비면은 그게 이제 걱정이다 이런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예. 치사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네. 신속하고 아주 적절한 치료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수도권 특히 뭐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또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이런 지역에서는 그 코로나가 더 치명적이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 때문에 네.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코로나를 그냥 감기처럼 다루자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모두 다가 어느 정도 이제 면역을 갖추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젊은 분들은 뭐 여기에 대한 저항력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위중증으로 전환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이 코로나19 아주 이게 참 이 독한 질병입니다. 네.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요. 또 지금까지 보면 이제 조금씩 많은 국민들이 이겨내시면서 조금 성질들이 조금 순해지긴 했지만 네. 지금 전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보통 바이러스가 아닌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런 위험 때문에 백신을 맞아 주십사 하는 거는 자신도 보호하고 가족도 보호하지만 사실은 이웃이나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접종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거를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제 소중한 일상생활 자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네. 회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절규 이야기하셨는데요. 최근에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많이 전해졌잖아요. 예. 뭐 피해 보상이나 방역 전략의 전환 시기 방법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네, 예.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이른바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갔다고 선언한 나라들이 몇몇 있죠. 뭐 영국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경우에 봤을 때 뭐 이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야 손흥민 축구 나오는데 거기는 전부 다 막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열렬히 응원하던데 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한때 몇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다가 요즘은 이제 몇백 명 수준으로 하면서 확진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이다라고 하고 이제 사회를 그렇게 돌렸는데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언제까지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 또 방역이란 것만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구체적인 피해자가 나오니까 또 그분들을 다른 형태로 지원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10월 말 정도 되면 전 국민들이 2차 백신의 2차 접종, 소위 이제 접종 완료자라고 하는 분들이 약 한 지금의 18세 이상 국민 중에서는 한 80%, 네. 보통 전 국민 기준으로 한 70%가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그만큼 말하자면 활동할 공간을 우리가 좁혀놓은 거니까
그때쯤에는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그만큼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확 줄일 수 있고 그럴 때쯤에는 분명히 소위 다음 단계 방역뿐만 아니라 일상이 회복되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 보면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하시기가 쉬워서 그러는데 네. 그게 자칫하면 코로나하고 그냥 쉽게 그냥 살 수 있는 네. 것처럼 그 코로나를 독감처럼 우리 의지가 아니거든요. 네. 코로나19라는 이 역병의 바이러스의 의지인데 네.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 코로나하고 자꾸 살고 싶어 이런다고 해서 예. 코로나가 그렇게 쉽게 봐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단계적으로 이게 완화되려고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만큼 우리 측에도 예. 우리 국민들이 그만한 좀 더 준비를 하고 예. 단계적으로 좀 완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단계 선행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백신 접종 아니겠습니까? 백신 접종은 기본이고 예. 거기에도 지금 싱가포르 경우에도 보면 결국 실내에서는 다 마스크를 쓰게 네.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면서 네. 이 역병을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겨내야 되는 네.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백신 접종의 진행 상황은 10월 말이 되면 10월 말 18세 정도 이상 예, 지금으로 80%. 예, 18세 이상 기준 80%가 넘고요. 전 국민 기준으로 한 70%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그때도 마스크는 다 착용을 하고 생활하셔야 지금 되는 예, 거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예. 보면 실내에서는 정말로 엄격히 관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막 확진자 숫자가 계속 이렇게 몇천 명씩 나올 텐데 우리 국민들은 또 그런 거는 별로 용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더 완화가 되겠지만 네. 그 마스크까지 벗는 상황은 올해 안에는 안 되겠네요. 제가 뭐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이제 빠르면 금년 연말쯤 네.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지금 이제 먹는 치료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역병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유리한 위치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코로나 이전에 그런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8명까지 최대 제한이 풀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뭐 인센티브도 여러 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벌써 1년 8개월째 이렇게 협조해 주신 국민들한테 언제까지나 계속 참아 주십시오. 뭘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그런 이 소중한 사랑 또 어떤 요양시설에 이런 데 계시는 부모를 만남 같은 이런 거를 언제까지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도의 위험성을 한번 줄여가면서 해본 건데 역시 이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곧 4분기 접종이 시작이 되고 아무튼 이 확산세가 어서 좀 진정이 됐으면 하는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주제를 한번 돌려보죠. 정부는 코로나 이후 준비를 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뉴딜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총리님께서도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철학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적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도권 집중을 계속 언제까지나 둘 것인가 이대로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를 불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 수도권 집중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뭐 제 정치적인 소신이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사실상 이제 전 국민의 지금 50%가 넘는 분들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는 지금 뭐 감당 못할 정도로 지금 아파트 값은 뛰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일자리, 또 환경, 뭐 미세먼지 하나하나 보면 너무 혹독한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그만한 정도의 거기서 우선 젊은 분들부터 거기서 자신들이 일자리 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키우고 하는 그런 인생의 쭉 전 과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이 잘 된 나라들 보면 다들 그 지역별로 이제 뭐 지역 거점이라고 할죠. 거기에다 그만한 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연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수도권이라고 게 집중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국가 운영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실이 세종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리님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업무 때문에 서울하고 세종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표 공무원으로서 네. 이제 행정수도 이전 가장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안타깝게도 헌재가 당시 이제 행정수도라는 어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어떤 비전인데 그걸 가지고 참 구차한 논리를 가지고 이걸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종시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국회가 국회 분원, 국회 자체를 통째로 옮기는 거는 또 뭐 여러 가지 당시 헌재 결정도 있고 하면 의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 분원을 옮기기로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가 17개가 18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3분의 2 가량을 네. 그리 옮기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출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 별명이 길과장, 길국장이잖아요. 예. 항상 뭐 도상에 나그네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예. 늘 길 위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차 안에 있는 공무원.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고 또 국민은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치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로 결심을 했고 제 책임자인 여러 총리님들 예를 보면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만큼 아주 강한 의지를 가져야만 세종에서 총리가 일주일에 이틀 근무가 됩니다. 네. 일주일에 평균 하루 정도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 초집중화에 더해서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또 고령화, 네. 지역 소멸 예. 뭐 이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총리님의 고향이 상주시죠? 경북 상주. 예. 상주도 이 예. 지역 소멸 그 지역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금 전체 네. 전체 우리 지자체 중에서 향후 30년 내에 이제 소멸할 거다. 거의 뭐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다라는 데가 한 40%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저희 세대들이 고향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는 더 이상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 지 오래된 데는 많잖아요. 네. 이제 점차 이제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겠죠. 다만 최근에 하나 조금 고무적인 것은 그런 소위 읍면 이하, 지금 아마 군 이하 정도로 이렇게 귀촌이라고 해야 예, 되겠죠. 예. 귀촌하시는 분들이 1년에 그래도 제법 흐름을 이라고 할 만큼 한 4, 50만이 가십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거기는 새로 태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젊은이들이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이 또 도시 지역으로 빠져나오고 이래서 겨우겨우 지금 현재 균형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대로 두면 우리 국토에서 쓸 수 있는 땅 자체가 이제 얼마 안 남는 그런 꼴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 지역 소멸 위기 대안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 통합 또 경제 공동체 뭐 경제 통합 뭐 이런 움직임이 활발한데 어떻습니까? 이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이제 법을 바꾸어 줬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은 이제 도하고 시들이 말하자면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서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항상 뭐예요? 경쟁을 하죠. 예, 예. 근데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무슨 대학이라든가 인구 구성 등을 보면
사실은 전부 힘을 합쳐야 겨우 뭔가 해볼 만한 도시가 많거든요. 네. 그중에 그래도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네. 거기는 그나마 전통적인 제조업에 기반이 있고 또 부산이라는 그 나름대로 네. 또 항구 도시로서의 그런 장점과 역사성이 있고 네. 이걸 합쳐서 지금 자신들이 공동으로 이 지역의 미래, 이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발전을 꿈꿔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장 무슨 새 지역을 하나로 합치고 어쩌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은 말하자면 힘이 되니까 예. 이 사람들끼리 광역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공동사무실을 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제 공무원들 내에서 우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부터면 네.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뭐 가덕도 그럼 공항. 예. 그럼 그 공항을 그냥 공항을 건설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 지역의 어떤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활발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또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데서 끊임없이 좋은 연구자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기반으로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지금의 행정구역 단위에 거기에 집착을 해서는 네. 경쟁력이 없다. 수도권 서울만 해도 1,000만, 경기가 1,300만, 인천이 350만. 이 거대한 말하자면 사람, 돈, 정보, 기회 이걸 어떻게 지역이 감당을 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거기서 말하자면 아이디어도 모으고 자원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회들도 뭉쳐야 그나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 지자체를 네. 유도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범 경남, 범 경북, 뭐, 충남, 충북 뭐 이렇게 단위를 좀 감히 제가 할 수 없지만 예. 충남 충북이라는 단위도 너무 적어요. 거기는 세종, 한꺼번에. 대전, 충남, 충북 예, 다 이렇게 합해서. 엮어서 예. 엮어서 예. 사회적인 인프라는 같이 쓰고 예.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같이 만들고 네. 대학들도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연구도 같이 하고 네. 이래야 네. 좀 뭔가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래야 균형이 네.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의기투합하면 중앙 정부에서도 물론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주고. 지원할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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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네. 예. 지역에서 또 바라고 있는 목소리 하나가 혁신도시 예, 예. 이전인데요. 네. 저희 지역에도 이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나주에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지금 혁신도시 2라고 시즌 2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덩치가 큰 공공기관은 사실 지난 1차 때 대부분 이전을 하고 이제 수도권에 남아있는 기관들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대상을 뽑아보니까 약 한 400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 100여 분 이상이 근무하는 데는 한 15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관들은 지방으로 가서 아까 전혀 연관이 없는 지역이 보내는 게 아니라 기왕의 1차 혁신도시 이전한 쪽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적절히 재배치를 하면 그렇게 되면 지역의 혁신도 돕고 또 지역의 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또 그런 어떤 지적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가을 중에요. 대통령님하고 전국 시도지사들 간에 아마 중앙지방협의회라는 그런 행정 서로 논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는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 유치라든가 예, 각 지역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지자체 간에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중앙에서 좀 조율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율을 뭐 저희들도 왜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소위 미래에 대한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지자체들끼리 서로 의견을 모으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겠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실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역의 미래인 그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네. 그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그 조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예. 그 각 지자체 간의 뭐 행정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면 조율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제 여러 연구자들 또 지역에 있는 각 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요청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당신 기준이 아니라 다음 세대 기준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드려라. 그림을 또 그려라. 그래야 정부 보고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네. 단순히 무슨 기관 하나 이전해 주세요. 무슨 이러한 SOC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런 논쟁을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근본적으로 문명이 디지털 문명으로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어찌 보면 아마 이 무슨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제한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이디어와 에너지와 또 그런 어떤 자원들을 적절히 분배해서 말하자면 국토 균형도 발전도 되고 또 거기서도 다음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런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과학의 발달이나 그 디지털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리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뭐 농담입니다만 이제는 굳이 회사들이 큰 빌딩 해서 임대해 주면서 그렇게 전부 출근시킨다는 게 뭐 별 효율이 없다고 네. 판단한다는 데가 많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또 지역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의 접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KTV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이죠. 지난 17일이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문제, 젊은 정희진 기자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젊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질문을 드려보자면요, 총리님.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라는 이런 관용어구들을 저는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청년 세대를 표현하기보다 좀 일상의 새 장면들을 들여다보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 평소에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의무 일상에서 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고 행정적으로도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막막하다는 건 아니에요. 각 기업들이 이른바 공채제도를 거의 다 없애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때만 해도 일단 졸업을 할 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오라고 막 원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원서를 수십 군데 넣어도 다 된다. 그럼 그 청년이 어떻게 살죠? 언제까지 말하자면 부모한테 의지해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는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고민 끝에서 결국 이 세대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상의 저희들이 중요한 책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고민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일할 기회, 그리고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새로운 이 디지털 문명을 스스로 소화해내고 자신들이 설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라 할까요? 그거를 펼쳐주는 게 제일 저희 세대들의 임무인 것 같고 또 정부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세대 갈등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지금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5, 6년 전부터 왜 인터넷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했다라는 그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예. 그러니까 내 꿈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인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이미 기성세대들이라는 게 곳곳에서
쫙 이렇게 또아리를 털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자식 세대인데도 이분들조차도 진입 자체를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되죠? 저는 가끔 이걸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과거의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나 이제 네. 보면 창업 초기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활발하고 사회적 역동성 자체가 결국은 한 100여 년이 채 가지 않아서 보통 이제 시들해요. 왜? 결국은 다 기득권층들이 꼼짝을 못하게 하잖아요. 네. 혹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이 지난 70년 동안 열심히 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즐기고만 있는 거 아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제 자리를 비워주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명의 말하자면 진행 속도는 이렇게 네. 빨라졌는데 네.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세대 전체 다에게 더 갖고자 하고 더 기회를 자기들이 욕심을 내면 네. 결국은 우리 자식들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제까지나 그 자식들을 업고 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당연히 세대 갈등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도 안 하고 저출산 문제로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끄럽게도 최근에는 또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겠죠. 아무래도 세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분하게 어떤 자기 인생을 설계하다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다양한 형태로 좀 한꺼번에 어떤 큰 성과를 거두는 쪽에 네. 관심이 많아지게 네.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네.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좀 더 포용적인 마음,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좀 더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아니 바람도 포용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기득권이 무슨 포용이에요. 기득권이 좀 내놔야지. 내놔야 된다. 내놔야지. 예. 기득권이 양보를 해야죠. 이것은 왜? 포용이 아니다. 내놔야 된다. 내놔야죠. 예. 예, 뭐, 예. 아니 집 가지고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또 더 포용해요. 예. 좀 내놓고 내놓고 어차피 가져가실 거 아니잖아. 네. 청년 특별대책 발표에 의해서 청년 희망 온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자꾸 이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를 말하자면 취업을 안 시키는 소위 네. 취업 시즌이 없어졌어요. 공채도 없어지고 왜 경험 있는 사람을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기업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장 뽑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어차피 졸업한 사람 데려다가 또 몇 년간 훈련을 시켜야 쓰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경험 있는 사람 뽑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무슨 지금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미스매치인 겁니다.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제 총리실하고 상의를 했죠. 그때 기업들 보고 그럼 당신들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시켜서 소위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당신들이 갖고 있지 않냐. 그럼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고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비용을 우리가 좀 대줄 테니까 당신들이 좀 키워주면 안 되겠냐. 네. 소위 쓸만한 기업에 쓸만한 그런 어떤 고급 인력으로 써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다행히 기업들이 그건 어느 정도 수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 KT가 그동안 자신들이 뽑아서 직접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고 훈련시켜서 그중에 또 뽑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숫자를 한 12,000명 정도 앞으로 하겠다. 1년에 그러니까 한 1년에 4,000명 정도.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고맙게도 그 훈련 프로그램을 서울에서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몇 개 지역본부로 나누어서 거기서 네. 훈련을 시키겠다. AI. 여기서 훈련 받으면 아까 이야기한 KT에서 필요하면 채용을 하고 아니면 그 관련 연관 기업에 채용을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 그 KT의 그런 경험들을 이제 아마 전해드렸던지 삼성이 이제 자신들은 해보겠다. 사피라고 소프트웨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키워주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창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당신들이 조금 훈련을 시켜줘라. 그러면 거기서 훈련받은 친구들이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익힌 친구들이 삼성에서 채용이 되든가 혹은 다른 관련 연관 기업에 갈 수 있다. 네. 앞으로 이제 LG, SK, 현대자동차 이런 그룹들이 전부 다 이 프로그램에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기왕에 쓰는 일종의 고용을 위한 교육 훈련 비용을 우리는 대고 또 기업들은 거기서 자신들이 키워서 자신들이 직접 채용을 시켜도 좋고 아니면 또 그분들이 해당 연관 기업 혹은 또 그 관련 생태계에 가서 이 고급 인력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꿈꾸는 뭐 여러 가지 반도체, AI, 또 바이오 이런 쪽에 또 뭐 미래차 이런 쪽에 계속 젊은이들에게 말하자면 아주 튼실한 네. 그런 어떤 인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우리가 청년 문제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 대한 정책, 환경 문제가 아닐까 네,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기후 위기 뭐 이건 뭐 세계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공동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좀 총리님께 듣고 싶네요. 예, 이 문제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또 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제 뭐 이러니까 막 언론에서는 우리 산업의 미래를 모르고 실정을 모르고 막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아닙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제적인 이 합의에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은 팔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기업마다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탄생했는 이력들이 다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늦었습니다. 다른 유럽 선진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거기에 맞춰서 산업을 재편해 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이 우리는 하기 싫어? 안 하면 굶어 죽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표를 하는데 2050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2030년까지 당신들은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줄이려라는 목표치를 국제사회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금년 중에 우리가 내놓아야 됩니다. MDC라고 하는데요. 그 목표치를 금년에 이제 저희들은 한 40%까지는 목표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나 산업계에서는 32%도 불가능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것은 뭐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는 뭐 문재인 정부가 무슨 철딱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건 전공 성택이 아니고 전공 필수군요. 아니 생존 필수입니다. 전공이 아니라 예, 전공이 아니고 이건 생존 필수입니다. 생존 필수다. 예, 2050. 예. 예. 네. 이제 국무총리 이전에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셨잖아요. 정치인 김부겸 궁금하기도 한데 최근 인터뷰에서 정치할 때가 제일 편했다. 뭐 이제는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정치에 들어섰을 때 포부 이상은 좀 어떤 것이었나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이른바 운동권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운동권이라는 거는 이제 비합법적.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길이 없는 길을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떤 한계라는 게 느껴졌죠. 특히 일종의 이제 이 동서양의 대결 구도로 할까요? 혹은 이제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들의 주장이라든가 우리들이 세상을 조금 더 바꿔보고자 하는 열정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타인의 권리라든가 어떤 시민적인 어떤 기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꿈을 이뤄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게 가능한 거는 이제 제도 정치권이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죠. 제가 1991년 예. 9월에 예. 김대중, 이기택 두 번 공동대표가 하는 민주당에 제가 부대변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인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이 아닌 정치인 김부겸 하면 생각나는 게 2017년에 그 대구 칠성시장에서의 연설이 아닐까 싶은데 그 30년 정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아쉬운 점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제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그때 사실은 우리 김대중, 이기택 두 분 공동대표 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이끌던 그 민주당은 참 다양한 형태의 세력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리더십도 분명히 섰지만 그 안에서 다양성이 다 보장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변인 혹은 노무현 최고위원 같은 분이 그냥 당 대통령 후보이자 총재인 김대중 총재한테도 막 고함도 치고 대어들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또 그러면 또 당론을 적당히 조정도 하고 그 정말로 지금 제 그걸로 봤을 때 어떤 좀 민주적인 그 활력이 살아있는 그런 정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의석수는 적었지만 뭐 국회도 그러고 정치를 생산해내고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요. 또 뒤에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어떤 회고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정치를 하냐라는 그 근본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분열이 되고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대중 총재님께서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어떤 새로운 당을 만들고 기존 민주당을 두고 그럴 때 두 당이 서로 얼렁거리면서 총선에서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상대편을 비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참 그런 그게 제일 아쉽고 또 저는 그때 이제 선택을 이른바 선택을 달리해서 그동안 참 정치를 하면서 늘 그게 힘들었죠. 그게 이제 제일 아쉬운 장면이고요. 뭐 보람이 있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제가 뭐 대구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구 시민들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지역별로 갈라서서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싸울 수가 없지 않냐. 저분들이 김대중이라는 한 정치 지도자의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면 당신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박지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만큼 뭔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 가슴을 열고 이야기를 좀 해봐라. 이걸 절대화한다는 것은 다른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이 아니지 않냐라. 그 이제 호소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한 4년 고생을 했더니 그다음 총선에서 붙여주셨잖아요. 물론 지난번에는 또 떨어뜨리시더라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당선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두 사람이 자주 이제 이렇게 텔레비 프로에도 불려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는 우리 정치의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 정치가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서나 보다. 이제 다른 미래를 향한 경쟁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뭐 좀 쉽지 않더라고요. 총리님이 아까 저 뚝배기라는 별명과 함께 현장 총리라는 또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시는데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행안부 장관 때 일을 해보니까 항상 이제 한 단계 거친 보고에는 보면 항상 좀 구체성이 빠졌습니다. 디테일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자신 있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는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고 저 기관은 저런 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태의 수습이 빠르겠다. 그리고 그다음 그분들을 뭐 어려운 국민들을 위로하는 문제부터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결국은 옛날에 현장이 답에 있다라고 하던 그런 여러 가지 선배들의 이야기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진실이구나.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항상 현장에 가서 판단해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 이제 소신이 생긴 거죠. 대구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양평에 땅을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뭐 전당대회라든가 등등 하다 보니까 대구 집을 계속 비우게 돼요. 뭐 제 형편에 지금 뭐 아파트 하나 비워놓고 있을 만큼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집사람도 이제 조금 이제는 뭐 정말 국가에서 총리로서 봉사했으면 그만큼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은 거니까 이제는 좀 정치 간두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다. 간두고 이제 조금 전원주택을 지어서 우리도 좀 내려가면 어떠냐라고 해서 뭐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대구를 떠나느냐 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팔고 좀 전원주택을 지어서 갈 생각으로 예, 총리 준비를 하고 이후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대선도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민주당 대선 경선도 이제 중반을 막 지났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더욱 실감하시겠지만 대선이 다가오니까 여당 후보들이 현 정부하고 거리두기를 조금씩 나서는 모습도 보이긴 해요. 이런 상황 좀 글쎄, 섭섭하지, 뭐 저는 뭐 별로 거리두기 별로는 못 느꼈는데요. 어떤 점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섭섭하지 않으실까 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예를 들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과제가 있었고 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그게 또 다음 시대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방향이 달리 볼 수도 있으니까 뭐 대선 다음을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죠.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라는 거는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될 봉사자가 당신들이 5년마다 그러면 항상 대선할 때마다 눈치나 보고 이래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 우리는 우리 일을 꾸준히 하고 또 새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은 분이 어떤 정책을 제시한다면 기존의 정책하고 또 에서 서로 간에 연결해야 될 부분이 뭐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될 부분이 뭐다. 이렇게 그거를 갈래를 타줘야 될 역할, 그걸 공무원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일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인데 네. 그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가 좀 독특한데 예. 그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국회 대정부 질의하는 걸 두고 그 돈 받고 매를 대신 맞아주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직접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맷집이 좋아서 그런지 뭐 벌써 별로 안 아프던데요. 저 뭐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헌정사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국무총리 제도를 그래서 기왕에 있는 제도니까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정치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권한과 부담이 같이 가요. 그럼 대통령도 사람인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면서 또 국민들은 자기 스스로의 대표기관인 국회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맨날 국회하고만 이렇게 이제 뭐 갈등하거나 혹은 논쟁할 시간은 없단 말이죠. 또 그런 점에서 총리의 역할을 적절하게 또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매를 대신 맞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뭐 보니까 봉급 주는 만큼은 일을 시키더라고요. 지난 행정안전부 장관 임기 마무리하실 때 2019년에 강원도 산불 진화 현장에서 임기 마무리하셨고 국무총리 임기는 코로나를 마무리하는 그런 현장이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총리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밥값은 하고 갔다라는 소원은 드려야 되겠는데 참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말씀하시기 사람 노릇하기 쉽지 않더라 하듯이 총리 노릇 제대로 하고 가기가 쉽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결국은 특별한 어떤 뭔가를 막 억지를 쓰거나 이럴 수는 없는 자리고요. 총리라는 자리가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함께 움직여서 거기에 국민들의 요구에 답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일하는 분위기랄까 이걸 만들고 이제 해야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문 대통령이 또 다른 그림이 없다면 제가 아무래도 뭐 대통령님하고 끝까지 이제 이 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같은데 그러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국가는 계속되고 국민들은 계속 살아갈 것이고 또 정부는 자기 책임을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늘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부겸 총리를 모시고 코로나 상황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정희진 기자는 특별대담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떠셨습니까?
처음인데 이렇게 김부겸 총리님이랑 이재용 아나운서님이랑 해서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앞에 산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차근차근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혜진 기자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